한국 퀴어신학 아카데미 팟캐스트 퀴신팟. 한국 퀴어신학 아카데미가 보내드리는 퀴신팟 퀴어신학 팟캐스트, 저는 강민희입니다. 구상균입니다. 샘물입니다. 스누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늘 그렇듯 샘물님 퀴어 뉴스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Q News Collection. 네, 이번 소식은 저번 편과 정말 상반되게 좋지 않은 소식들을 조금 가져왔습니다. 지난번에 굉장히 그 희망찬 맞아요. 소식들이 많았죠. 네, 몇 가지인가요? 좋지 않은 소식이. 아쉽게도 세 가지 중에 세 가지입니다. 마음 단단히 먹어야겠네요. 그러니까요. 자, 벨트 매시고. 네, 출발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9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혐오 표현 판단 기준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가 진행되던 중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가 성소수자 혐오 표현 진정 사건을 보류한 것과 성소수자 차별 발언을 한 전적이 있는 백은석 교수의 발언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며 위원장에게 입장을 밝힐 것과 더불어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보수 기독교 단체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는 중노년층 청중은 큰 소리로 반말을 섞어 야유했습니다. 이에 백 교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말하라고 반박했으며 일부 청중은 성소수자만 인권이 있느냐, 보편 인권은 무시하느냐고 외쳤지만 안 위원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토론회장을 떠났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지난번 제가 주제로 다뤘던 보편성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온 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보편은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보편, 그렇습니다. 소수자의 배제한 상태의 보편이죠. 상황과 네. 맥락은 고려되지 않은 보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혐오 표현 판단 기준에 관한 토론회에서 청중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왔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착잡하고요. 네. 지금 그 최근에 그 발표가 됐죠? 그 세계 인권 관련 기구에서 대한민국 인권위원회를 B등급으로 지금 예고했죠? 예, B등급은 참고적으로 왜 그 군사 독재가 진행되거나 하는 4분의 3 세계권에 있는 국가의 인권 수준을 보면서 말하는 게 B등급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진 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명박 정권 때 그때 등급 보류? 그래서 그때 좀 뭐가 안 좋다라고 얘기했던 때 빼고는 A등급에서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얼마나 우리가 인권이 크게 혹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고, 그러니까 안창호라는 이는 아주 대놓고 뭐 동성애자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막 그런 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 사람 위원장으로 계속 버티고 있는 대단히 슬픈 상황이죠. 아직도 임기가 내년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남았고요. 지금 변희수재단을 등록하는 걸 막고 있는 것도 지금 인권위원회가 하고 있죠. 네. 정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너무 이번에 인권위원장이 바뀔 때는 확실히 인권위원장만의 교체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재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책도 마련되면 참 좋겠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인권위원회가 그 정권으로부터 임명을 받는 것이긴 하나, 그러니까 정권의 어떤 그런 편향성이나 정권의 어떤 거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독립성이 예,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해주셔야겠는데요. 그런데 동급이잖아. 네. 위원장님 공문 한번 그 중에 보내주실까? 지난번에 우리가 축하의 공문을 보냈지만 항의 공문 한번 안창호 씨한테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려와라. 자, 뭐 그 공문이라고 생각하고 한마디 시원하게 질러주세요 방송에서. 자, 1, 2, 3, 4 내려와라. 임마. 이렇게 귀엽게 가도 되겠습니까? 자식이. 짜식까지. 네. 나이가 몇 개인데 진짜. 깜찍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 주신 김에 그럼 우리가 그 네거티브, 그러니까 나가라만 할 게 아니라 포지티브. 누구를 세우면 좋을 것인가? 이 얘기도 한번 해보는 거 어떻습니까? 차기 인권위원장은 누가 하면 좋겠는가? 고상균 목사. 그냥 아는 사람이 4명이 다예요? 네. 왜 이렇게 인간관계가 경하세요? 이렇게. 아, 내가 무슨 같은 생각을 해서야. 나는 정말 크게 웃었다.
아무래도 진짜 좋은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감수성이 있는 분. 맞아요. 네. 좋겠습니다. 네. 그런 분, 지금보다 나쁜 분이 임명되진 않을 텐데, 조금 더 전향적으로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분이면 사실 좋지 않을까. 최소한 그 분야에 좀 일을 좀 해보셨던 분이면 그래. 네, 맞습니다. 좀 최소한 뭐 엠네스티 이런 데라도 좀 몸을 잠깐 담그시고 이러셨던 분이라면 그리고 대한민국 개신교 교계와 조금 떨어진 분. 저는 그래서 막 이거 진짜 우리끼리 막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는 정렬 선생님이나 띵동 네. 이사장님이시고 변희수 재단 또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분은 행정력과 또 인권운동가로서의 역할 굉장히 많이 흥미롭게 하시는 정렬 맞아요. 선생님이나 한채윤 선생님이나 비욘드 무지개재단에 이런 어떤 현장성과 또 그 고민을 천착해서 수십 년째 하고 계신 이런 분들이 좀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게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너무 좋죠. 전 2명 다 얘기했어요. 고상균 목사님과 네, 다음 소식은 교계 소식입니다. 먼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즉 예장통합에서 아유. 퀴어 성서 주석을 2단으로 규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예장통합 2단 사이비 대책위원회는 퀴어 성서 주석이 퀴어의 주장을 대변하기 위해 성경 내용과 의미를 왜곡했고, 성경론, 그리스도론, 창조주에 대한 해석이 이단적 내용을 포함하기에 2단으로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퀴어 성서 주석을 2단으로 지정하는 데에는 총대 980명 중 775명이 찬성하고 15명이 반대하여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서적을 2단으로 지정하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정광훈은 1년간 이대위에서 연구하기로 하고, 정동수 목사는 불러다 가르치면 되는데 왜 매년 2단 지정 헌의를 올리냐고 전 이대위원장은 불만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참, 네. 그 발표된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받은 느낌은 설명과 논리가 없어요. 맞습니다. 퀴어 성서 주석에서 인용한 것이 거의 9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용을 다 갖다 붙여놓고 한두 줄 이렇다. 그러니까 논리가 없이 그게 발표문이더라고요. 교정된. 그래서 사실 요즘 제 주변 이제 활동가나 주변 이제 퀴어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항상 농담처럼 하는 말은 이제 퀴어 성서 주석 제발 사주세요, 제발 읽어주세요 하면 안 읽는데 이제 빨간색으로 금서 딱 해놓으면 이제 잘 팔릴 거라고 막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네. 지금 보면 한 장에 4줄, 6줄 정도만 그런 뭐 성경을 잘못 해석했다. 그렇게만 나와 있나요? 그런 내용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다 그냥 인용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설명이나 논리가 없는 연구 보고서가 나온 거죠. 그러네요. 이게 네, 이대위에서 뭐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는 거군요. 네. 연구 보고서라고 보기에는 연구가 없다. 연구 안 한 보고서가 아닌가. 연구 안 한 보고서인 거죠. 요거 뭐 나중에 보실 수 있으면 요거를 올려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보시면 야, 어떻게 이런 게 연구 보고서인가 할 정도입니다. 나중에 저도 그거를 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금 발간 준비하고 있는 우리 큐어신 아카데미 첫 번째 책 있잖아요. 이것도 아마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 되면 교단에서 2단이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우리도 날개도침도 팔리겠죠. 그럼요. 네, 그럼 이제 우리 한 10세 정도 찍고 와. 계정 증보하고 그래서 계정 증보하고 2세, 3세, 5세 막 나가는 거죠. 속상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 얼마나 교회 현장에 신학이 없는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와 그러니까 뭐 그 생각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자기 생각과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을 2단이다라고 규정한다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신학이 없는가, 부재한가를 여실하게 볼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학교 현장에서도 그러니까 얘기하다 교수가 혹은 뭐 교단 신학으로 규정된 거에 다른 얘기를 하면 그거 2단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제가 지금 신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네. 학부에서 이제 신학자가 아닌 교수님, 이를테면 뭐 철학 전공이신데도 이제 막 학생들이 녹취해서 막 한마디 막 찌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요즘 진짜 모든 교수님들이 말을 다 조심해서 하시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학교는 사실. 위축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교단 신학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생각해 보면 본인들이 소수였을 땐 우리의 교단은 뭐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프라이드이기도 하고 뭐 가치를 지켜 뭐 이런 건데 힘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면 다른 얘기는 하지 마. 그렇습니다. 입막음의 어떤 이게 되는 거라 굉장히 염려가 되네요. 맞습니다. 이어서 다른 교단의 총회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기장에서는 성소수자 연구 특별위원회 설치 안건이 기각되었음과 동시에 퀴어 신학의 이단성 검증안을 기각하는 건이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매년 1회 목회자 성윤리 강령 서약서를 작성하기로 되었고 예장 합동에서는 여성에게는 강도사 자격을 부여하지만 목사의 자격은 남자로 한정하는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예장 합동이요? 네. 그러니까 강도사까지는 허용한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여성에게 강도사 자격을 부여함과 동시에 목사의 자격을 남자로 한정해 버렸습니다. 사람에서 남자로. 명문화시킨 거군요. 네. 그리고 또 예장 합동에서 여성 총대 할당제 도입이 부결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권고 사항에 이제 여성 총대 할당제 도입이 있었는데 이제 이걸 법제화하려고 했으나 단 2표 차이로 도입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장 통합이겠죠. 아 죄송합니다. 네. 예장 합동에는 안수를 못 받는데 어떻게 총대가 그러니까요. 저도 읽으면서 잘못 쓴 것 같은데 했습니다.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기쁜 소식이 하나 추가되었는데요. 2025년 10월 30일 저녁 7시 해화역 근처 대학로 교회에서 퀴어 신학 아카데미 신간 출판 기념회가 열립니다. 이야! 그래도 정말 좋은 소식이 하나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 저번 편을 들으신 분들은 이미 텀블벅 후원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다 아셨겠지. 아담 사람인가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사람인가? 어떻게 막 하는 겁니다 지금. 네. 우리는 뒤가 없는 방송이에요. 네. 세상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텀블벅을 이제 후원해주신 분들께는 정보를 보내드리고요. 저희 오늘도 플랫폼에서 더보기란 혹은 설명란을 보시면 텀블벅 후원 혹은 출판기념회 관련 링크가 있습니다. 꼭 한 번씩 들어가 주셔서 저희 출판기념회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마련된 좌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 석이죠? 약 150석 가량. 아 적네요. 그날 그러게요. 200명 이상 올 텐데. 그렇죠. 믿음이 부족했네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실망. 그 의자를 더 준비. 급조해야 될 것 같은데요. 플라스틱 의자라도 좀. 그러게요. 그래서 그러네요. 저희가 이제 출판 기념회에서 무엇을 하느냐 이제 1부, 2부로 나눠져 있는데요. 1부에서는 퀴어 신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한국의 사회, 교회에서 퀴어 신학이 가지는 의미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개론 강연이 이루어집니다. 2부는 저자 북토크로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운이 좋으시면 오셔서 저자 사인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번 출판 기념회를 준비하면서 강연 순서를 준비하면서 퀴어 신학이라는 것이 낯설어요. 아직은 많은 분들에게. 그래서 가장 조금 더 쉽게 퀴어 신학을 어떻게 하면 설명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퀴어 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개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몸담고 살아가는 이 한국 사회 그거가 막 새를 넓히려고 판을 치는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라는 맥락 속에서 이 퀴어 신학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뜻깊은 자리가 되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그 아까 얘기했었던 그 퀴어 성서 주석을 2단으로 규정했던 총회와 여성 총대에 대한 할당제를 2표 차로 부결시킨 총회는 같은
회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같은 교단이고 공교롭게. 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대한예술장로회 통합 뭐 등등은 우리나라의 뭐 정통교단을 자임하는 그런 데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그런 곳의 어떤 그 인권적이거나 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냐를 되게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그러니까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그 이슈에 대해서는 입막음을 하고, 그다음 여성 총대가 거의 뭐 몇 퍼센트 안 되잖아요 지금 상황에.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거를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까지 해서 좀 그 생태계를 만들자는 얘기 자체를 부결시켜 버리는 이런 상황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겠지만 기장 같은 경우는 할당제가 있으나 사실 할당제를 채우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잖아요. 있어도 잘 지켜지지 않는데 그거 자체가 부결이 되는 상황이라면 사실 그걸 의도적으로 하지 않겠다. 즉 맞습니다. 남성들끼리 계속 해먹겠다라는 이 얘기를 아주 공공연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아까 예장합동 같은 경우는 강도사까지는 봐주는데 남자는 목사만 할 수 있어라고. 그러니까 이게 전 무슨 뭐 중세 시대도 아니고 말이죠. 한국 사회가 정말 한국 교계가 대한민국의 진보를 따라가지도 못할 망정, 커녕 완전히 역행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 10월 30날에 하는 저희 행사는 그런 얘기로 점철되는 한국 개신 교계에서 정말 어떤 단비와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해서 정말 잘 소중하게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으신 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날 사회를 누가 보시죠? 그날 사회는 여러분들 목소리로만 들으셨잖아요. 저희 샘물님. 샘물님께서 또 영혼 없는 모습으로 사회를 보실지 끝까지 들어보세요. 아니면 그날은 영혼이 돌아올지 영혼이 웨이아이성나 어디서나 돌아올지 어딘가에서 영혼을 가져와서 사회를 보실지 빌려오든가 뭐 아무튼 요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니까요. 그렇겠죠.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와. 들으셨죠? 과연 출판 기념회에서도 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출판 기념회 오실이라 믿고 저희 다음 코너로 넘어가시죠. 네, 많이 오십시오. Into the queer theology. 자, 이번 순서는 저희 퀴신팟의 정체성 구상균의 사사 쇼! 자,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퀴어 신학의 확장성입니다. 혹시 여러분 생태주의, 에코 뭐 어쩌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생태적 가치를 우리가 이론화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는 생태주의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에코 페미니즘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여러분 그러면 생태라는 이야기, 생태 환경의 이야기와 페미니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 걸까요? 억압받는 존재로서의 정체성 아닐까요? 그럴 수 있죠. 예.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에코 페미니즘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이 모습 못 보고 계시죠? 위원장님의 저 진지한 심각한 표정. 전혀 모르겠었어요. 그러니까 에코 페미니즘 얘기를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 단어만 들어본 것 같네요. 저도 단어만 듣고 아직 공부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좀 전에 스니프님이 말씀 주셨습니다만, 그러니까 에코라는 이야기가 다만 그냥 우리가 한번 여러분 제 얘기를 들어보실래요? 내가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잘하고요. 내가 뭐 저기 쓰레기 안 버리고요. 뭐 젓가락 일회용 안 쓰고요. 이렇게 하면 되죠. 우리가 그것만으로 생태적 가치를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럴 수 없죠. 예. 지킬 수는 없다가 맞는 것 같지만 중요한 운동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매우 중요한 운동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생태적 가치가 이미 위협받고 있다면 그 위협받고 있는 정책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반대해야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적 가치도 세워야 되고요. 즉 그러면서 어떤 운동을 벌여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근데 그런 운동이라는 부분에서는 필요 없고 확장성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처음에 예를 들어 두 명이 운동하는데 계속 끝까지 두 명만 운동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운동 망하는 거죠. 그럼 운동은 좀 더 이야기를 담론을 넓히고 함께 할 수 있는 동지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생태 환경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서 생태 정의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운동적 가치를 가지냐고 할 때 그럼 누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억압받는 존재들이 함께 만나고 연대하게 되는 이렇게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페미니즘이 관심 가지는 건 뭡니까? 남성 중심적 사회, 남성 권위, 위계적 사회에서
억압받는 어떤 불평등의 자리에 있는 여성,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발견하고 그래서 이것을 억압하는 존재로서의 남성으로 점철되는 남성주의적 헤게모니 이거를 극복하는 어떤 해체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회를 고민하고 이런 부분으로 올라가게 되죠. 마찬가지로 아까 그러면 지금의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사람이 무분별하게 파괴하고 사람 중심에 그래서 이런 그 가치들을 생태적 가치들을 훼손하고 무너뜨리는 부분에서 그것을 점령하고 쥐고 있는 헤게모니를 이거 문제야 라고 얘기해서 같이 이렇게 대안적 가치를 찾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관심하는 주제는 다르나 관심 가지고 움직이고 연대하고 하는 얘기들은 매우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페미니즘과 에코 생태주의가 만나는 자리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작동하는 메커니즘의 유사성에 의해서 그럼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그렇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해서 연대할 때 우리는 무엇으로 연대하게 되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저에게 어떤 사회적 소수점을 가장 강력하게 느끼는 건 저의 왼손입니다. 저는 왼손잡이고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왼손이었고 왼손도 글을 쓰고 왼손도 힘이 제일 세고요. 그러니까 오른손에 비해서 세고 왼 다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심하게 다쳐가지고 왼팔이 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장애 등급을 받는 거, 그러니까 장애 판정, 등급이라는 얘기도 옛날 얘기죠. 장애 판정을 받는 것까지는 아닙니다만 굉장한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을 오래 사용하면 통증이 발생하기도 하고 힘을 많이 쓰면 아프기도 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한 20대까지만 해도 되게 싫었어요, 왼손이. 사람들 앞에서 제 왼손을 쓰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가 갖고 있는 되게 소중한 나의 몸이고 그리고 그것이 내가 왼손을 사용하는 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걸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근데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나의 선택도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것 때문에 사회에서 너 왜 왼손 쓰냐?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 저한테 왼손 쓰는 거 병신이다. 이런 얘기를 듣기도 했거든요.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저는 이제는 사회적 소수자, 사회적 소수성이라는 부분이 내게는 어떤 것인가 저는 저의 왼손을 생각하면 가장 빨리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다양한 어떤 소수자의 연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나는 그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데 저는 그게 저에게 왼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왼손을 가지고 살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는가를 생각해보면 그 경험을 하지 않았더라도 저는 만날 수 있다. 실제로 만나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에코페미니즘이라는 이야기는 말씀드린 페미니즘도 에코, 그리고 에코도 페미니즘 이렇게 하면서 생태주의와 소위 여성주의와 생태주의가 가치들이 서로 만나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 소수성이나 위치성을 느끼게 되면서 서로 연대하면서 서로 확장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관심 가지는 퀴어 신학이라고 할 때는 신학이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신학이라고 얘기할 때는 보편성, 절대성, 우주성을 강조하는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가 2000년 전에 서구 개신교의 문화였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내 자리에서 내가 발견하고 내가 느끼는 하느님을 얘기해 라고 얘기하는 특수성 그리고 소수성을 발견해가는 과정. 사실 그 과정이 퀴어 신학은 그래서 나는 퀴어인이며 엘라이이며 그러면서 나는 기독교인이고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에서부터 시작하는 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똑같은 어떤 얼개로 민중신학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신학이라 할 때 거기 민중이 어딨어 다 그냥 보편이지 라고 말하지만 아까 예장통합에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그 보편은 뭡니까? 소수자는 날려버리고 다 날려버리고 교권주의자만 남아있는 이런 의미의 보편성이죠. 근데 거기에서 아니 민중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민중과 함께 움직이셨던 민중이시고 그리고 예수 사건이라는 것도 민중과 함께 움직였던 그래서 민중과 함께 있지 않았다면 예수 사건도 없었지. 그러니 예수 사건 즉 민중 사건이고 그리고 그 민중 사건이라는 건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마그마처럼 땅 밑에 있어서 때가 되면 역사에서 이렇게 다 분출해서 올라오지.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민중신학의 핵심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보편적이라고 얘기했었던 서구신학에서는 일찍이 한 번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어떤 존재들 이름도 없고 그냥 다수인 어떤 존재 어느 나라에서 백성이라고 불렀고 어느 나라에서는 농노라고 불렀고 했었던 그런 존재들을 주목했었던 그러니까 저는 그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퀴어 신학이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의 얼개와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생태주의와 여성주의가 만나듯이 퀴어 신학도 민중신학과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퀴어 민중신학
이런 이야기도 해볼 수 있고 마찬가지 부분에서 퀴어 이론도 아까 왜 생태주의가 여성 신학과 만나듯이 퀴어 생태신학 이런 이야기도 저희가 충분히 재차하고 얘기해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아마 활발하게 한국에서도 여성신학 담론에서 활발하게 이미 그 담론적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른바 퀴어 여성신학 네,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는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의 신학화 작업에서 이 땅의 한국적 퀴어 신학이라는 논의를 할 때 우리가 퀴어 신학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뭐 성서학적 접근도 하고 뭐 조직신학 접근도 하고 다 하겠죠. 계속 해나가겠죠. 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어떤 신학으로서의 외연과 그리고 연대하는 확장성을 가지면서 계속 넓혀가는 과정도 필요하다. 그래도 필요하다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그 신학뿐만이 아니라 21세기의 현대 학문, 각 제학문들에서는 거의 대부분 예외 없이 해석학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철학도 해석학적 담론 다 얘기하죠. 심지어 법학도 이제 해석학적 관점에서 법학을 논의하고 다 그러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신학도 사실은 이미 해석학적인 논의 안에 이미 들어와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제 신학과 철학의 만남. 그래서 퀴어 신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좁게 보면 어떤 특정 철학자와의 어떤 논의, 그죠? 그러니까 뭐 그런 이야기들이 충분히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예, 라는 생각들을 좀 가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퀴어 신학을 열심히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건 한편으로는 담론의 확장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해야만 한다. 예,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신학 운동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의 신학만을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그리고 함께 얘기할 수 있는 담론과 함께 만나서 서로를 확장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내는 데까지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오늘 준비한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학제 간 교차 연구 같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건 역시 퀴어 신학 역시 다른 학문들과 교차해 가면서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주류 신학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비트는 작업도 있어야 되고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 속에서의 해석해내는 것들도 필요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숙제로 놓여져 있는 것이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그 여성학과 퀴어 이론 사실은 퀴어 이론이 처음 등장하면서 가장 강력하게 공격을 했었던 대상은 여성학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여성학이 여성주의라는 이름을 전면에 내세울 때 그게 말하는 여성이 뭔데? 그러니까 그렇게 니네들이 그 말하는 동안에 그럼 레즈비언은 어디 갔는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 앞에서 여성학이라는 게 여성주의라는 게 본인들의 의도와 무관하게 그 안에서 또 어떤 사람들을 완전 배제해버렸어 니네가. 그러니까 여성 주체를 세운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공격을 받았고 여성학은 굉장히 당혹스러워했죠. 처음에 80년대 막 이럴 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초반 이렇게 들어올 때 여성주의에서 어떻게 퀴어 이론을 받아야 되는 거냐 라고 해서 그게 굉장히 심각한 어떤 학문적 논쟁의 어떤 중심에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불과 이제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에서 하면 불과 한 10여 년 만에 어떻죠? 이제 소위 여성학이라고 할 때 여성학도 이렇게 몇 세대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어떤 분은 지금은 3세대라고 하기도 하고 4세대라고 하기도 하죠. 근데 그러면 지금 3이든 4든 간에 지금의 현재에 있는 여성학을 얘기할 때 퀴어 이론을 얘기하지 않고는 여성학의 담론을 얘기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처음에 1980년대 그 여성학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격을 하면서 서장을 열었던 퀴어 이론의 서장을 열었던 주디스 버틀러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본인의 이야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확장성에 대해서 여성학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주 가장 좋은 선례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 어떤 갈등이 있었더라도 부딪힌 다음에 서로 이렇게 논의를 통해서 서로에게 유의미한 과정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여성학에서 그랬구나 우리가 얘기하는 여성을 주체로 세운다고 하는 게 남성에게 없어졌던 배제됐던 존재로 여성을 세우는 것까지는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성을 세우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다양한 여성성의 존재를 간과했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 반성하면서 더 확장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퀴어 신학으로 온다면 우리도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신학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출발하잖아요. 퀴어 신학이 이거 잘못됐고 서구 중심의 신학이나 남성 중심, 이성의 중심 잘못됐어 라고 하면서 이걸 세우죠. 근데 세워가다가 필연코 우리도 어느 순간은 기존에 있는 어떤 신학적인 흐름과 연대하고 만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걸 준비해 가는 과정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약간 그
뭐지 신학 안에서 일단은 그 퀴어 신학이 조금 더 이렇게 많이 다양화되는 것도 조금 필요하겠다는 사실 생각도 드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보통 우리가 퀴어 신학을 접하는 책들이나 이런 거는 성서학 위주잖아요. 좀 뭐 윤리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실천신학, 맞아요. 조직신학. 조직신학, 네. 뭐 성서학, 이런 퀴어 거 상담 뭐 목회학 네. 개념이죠. 네. 뭐 그런 것들로 일단 맞아요. 신학을 조금 더 이렇게 많이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확장될까 이런 게 약간 궁금하면서도 기대되기도 하면서 조금 걱정되기도 하면서 그런 감정이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죠. 그리고 막 퀴어 성서 주석을 이단화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의 상태를 존립할 수 있는가도 사실은 고민이 되죠. 그런데 저는 거기에 그 지금을 지켜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근데 조금 더 큰 꿈을 꾸어도 좋겠다. 동의합니다.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편입니다. 조금 맥락이 다른 얘기긴 한데 이 확장성 그리고 운동 관련해서 말씀을 주시니까 생각난 건데 퀴어 관련한 게 굉장히 독특한 지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소수자의 정체성을 가진 서로 다른 집단이 상호 교류하면서 확장해 나가는 것. 그럼 당사자와 당사자가 만나서 새로운 것이 이제 만들어지고 확장해 나가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퀴어 운동은 엘라이라는 집단이 생성이 돼요. 이것은 엘라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소수 집단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엘라이라 함은 개인의 자격으로서 퀴어 운동의 어떤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을 의미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그게 독특한 지점 같고 여기서 더 나가고 확장을 해 나가는데 필요한 게 뭘까 생각을 한다면 어떤 분의 글 중에 곁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운동이나 누군가의 곁이 된다는 게 굉장히 큰 힘을 받는 거잖아요. 이것이 만약에 서로 다른 소수자 집단이 서로의 곁이 되어줬고 엘라이가 퀴어의 곁이 되어줬다면 이분이 말하는 거는 그 곁에 곁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그러니까 어떤 집단이 있고 그 집단에 곁이 되어준 이들이 지치지 않도록 하는 또 다른 곁에 곁이 필요하다. 그렇게 됨으로써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온 힘을 다해 운동에 참여하진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긴 하겠죠. 그래서 이번 출판 기념회 때 곁에 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양하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긴 얘기, 중요한 얘기는 결국 많이 와달라. 빌드업 어땠나요? 네. 너무 훌륭했습니다. 감동적이었어요. 네, 폭 빠졌네 정말. 네, 그러니까 확장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 확장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그렇습니다.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곁에 곁이란 단어 역시 이번에 발간되는 책 5장에 한번 등장하는 단어이긴 합니다. 와. 어디까지 설계가 된 그러니까요. 겹겹이 설계된 인셉션인가? 와, 약간 경외심이 들고 있어요. 네. 어딘가에서 팽이가 계속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확장성이라는 의미를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도 이게 좀 얘기가 다른 걸 수도 있습니다만 그 성교육, 그 성교육의 현장에서 얼마나 좀 고전적인 가치에서는 계속 그 피해자와 가해자를 얘기했지만 지금은 이제 거기 더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동반자, 성평등 동반자라는 이름으로 주변인에 대한 얘기에 관심을 가지죠. 그러니까 주변인이 건강하고 주변인이 명징하게 있지 않으면 피해자가 움츠러들게 되고 가해자가 활개치는 세상이 됩니다. 즉 2차 가해가 판치는 세상이 되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실 아까 말씀 곁에 곁을 만드는 거,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신학의 외연을 확장하고 연대하는 방식으로 계속 넓혀가는 방식은 퀴어 신학을 그 자체를 지켜와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을 같이 즐기고 향유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어떤 수많은
주변인 수많은 동반자를 같이 만들어낸 일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만들어갈 수 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의 부족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Recall the Q history. 자,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가 준비한 순서고요. 퀴어 역사를 한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와. 오늘 한번 돌아볼 역사는 오베르게펠데 호지스라는 이름의 판결입니다. 이름이 엄청 기네요. 오베르데 나 이거 어디서 들은 애 같은데? 오베르게펠데 호지스, 미국 연방 대법원의 동성 결혼 합헌 판결. 맞아요. 우와. 이게 영어예요? 네. 한 단어예요? 오베르게펠 vs 아벌시스. 호지스. 오베르게펠데 호지스가 붙은 그런 겁니다. 재판입니다. 자, 이 판결이 판결이 있던 날은 10년 전입니다. 2015년 6월 26일. 자, 배경은 어떨까요? 당시에 미국 내에 여러 주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합니다. 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이거는 지난 시간인가요? 저희가 역사에서 설명드린 그 로렌스 대 텍사스 판결 전해드린 바 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여러 주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주에서 동성 결혼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들은 다른 주에서 성사된 동성 결혼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본인들도 이제 동성 결혼을 합법하지 않았고 다른 주에서 인정한 것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미국 전역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던 거죠. 그래서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간단합니다. 미국 수정헌법 제14조가 그러니까 스테이트 주에게 동성 커플에게 결혼 면허를 발급하도록 요구하는가? 자, 헌법이 주에게 명령하는 거죠. 동성 결혼 커플에게 결혼 면허를 발급해야 되냐? 요게 한 가지 쟁점이고요. 또 한 가지 쟁점은 역시 수정헌법 제14조가 주에게 다른 주에서 합법적으로 성사된 동성 결혼을 인정하도록 요구하는가? 요 두 가지 쟁점입니다. 자, 요 판결의 결과는 5대 4로 갈립니다. 한 명 차이죠. 동성 결혼이 합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판결문에서 세 가지 정도를 뽑아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결혼할 권리는 인간의 자유에 내재된 기본권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 절차 조항과 평등 보호 조항에 따라 동성 커플은 그 권리와 자유를 박탈당해서는 아니 된다. 인정돼야 된다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자, 이런 판결문의 판결 내용이 있고요. 또 다른 것. 종교와 종교적 교리를 고수하는 사람들은 계속하여 계율에 따라 동성 결혼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자신들의 진정한 신념을 옹호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은 동성 커플이 이성 커플과 똑같이 결혼하는 것에 대해 주가 금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라고 판결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극우 개신교의 주장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헌법은 아니야.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죠. 자, 또 다른 판결문의 내용입니다. 만일 헌법이 주로 하여금 동성 커플에게도 결혼을 허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면 다른 주에서 이루어진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정당성이 미약하다. 다른 주에서 인정한 것을 인정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5대 4라 그랬죠. 반대 의견 역시 있습니다. 반대 의견의 요지는 이러합니다. 결혼의 정의는 각 주와 국민의 민주적 과정을 통해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대법원이 입법자의 역할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소수의 의견으로 남게 되었죠. 이런 판결의 내용으로 인해서 5대 4로 동성 결혼이 합법 판결이 내려지고요. 이 판결이 갖는 의의, 미국 전역에서 동성 결혼 합법화가 되는 것이죠. 또 법적인 평등과 권리가 보장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권리 보장
어떤 권리가 보장되었을까요? 어떤 권리를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가 보장받게 되었을까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상속, 의료 결정권, 세금 혜택, 사회보장 혜택, 자녀 입양 등 이런 권리들을 동성 커플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미국 내의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있었고요. 미국이란 나라의 특성에 따라서 국제적인 평가도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런 판결이 10년 전에 있었습니다. 오베르필드 호지스 판결 내용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리를 딱 할 수 있어 좋네요. 네. 여전히 우리가 부러워하면서 바라보게 된 판결이죠. 우리는 언제 이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뭐 답답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뭐 기대가 되기도 하고 그런 거죠. 저 나라도 그렇게 해서 판결을 했지만 또 지금의 정권에서는 그걸 또 총부정하려고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번 제정된다 그래서 끝날 문제도 아니고요. 전 저희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계속 싸우고 계속 관심 가지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부럽게만 볼 사항도 아닌 것 같고 우리는 그걸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를 재밌게 고민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전 제가 안 살아봐서 잘 모르는, 제가 안 살아봐서 그런지 미국이라는 나라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도 됐다가 맞아. 이렇게 자유랑 뭐 이렇게 민주적인 뭔가 이런 게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서도 막 뭐 최근에 뭐 찰리 커크 이런 사람들 보면은 너무 당황스럽고 진짜 그러니까 땅덩이가 커서 그런지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도 많은데 희한한 인간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우라는 존재들이 자기들도 그 중에서는 또 자기들도 알아요. 이게 반사회적이라는 걸.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크게 지지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오랜 시간 그이들이 다 키보드 워리어죠. 근데 그이들이 지난 그 내란의 겨울 동안 거리로 나왔고, 그러니까 그 광화문 사거리에서 하는 소위 그 집회, 그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하는 집회에서 그이들이 그렇게 나오는 이들에게 장을 마련해줬고, 그리고 나오는 그이들에게 애국전사라는 칭호도 하사했고, 그러면서 실제로 지금 말씀한 유튜버 뭐 이런 걸로 진출하면서 폭발적인 사람들이 이제 그 우파 진영에서 그렇게 하면서 돈도 모이는 거잖아요. 이제는 그이들은 돈도 생겼고 대중적 인기도 생겼고요. 자기들 안에서. 그리고 나와서 집회를 해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본인들이 영웅이 되는 경험도 해봤고 이제는 키보드 워리어로만 끝나지 않을 겁니다. 거리로 나오는 방법을 이미 알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환호하는 것도 다 느꼈기 때문에 저는 왜 그 올해가 지나가면서 대한민국에서 극우가 출연했는가? 뭐 이런 사회적 논의들이 있잖아요. 저는 분명히 출연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출연한 극우는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뭐 소위 국민의힘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우파 정당하고 이제 그 만나는 과정들을 시도하고 있잖아요. 그게 여의치 않다면 뭐 이준석이랑 만나든 아마 분명히 그렇게 만나면서 저는 향후 몇 년 내에 극우 진영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좀 등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게 될 거냐 말 거냐 정말 그럴 거냐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안적 가치를 만들어가고 또 우리의 운동들을 벌여나갈 거냐를 고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제가 전해드린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Queer in culture. 자, 오늘 마지막 순서죠. 스누피님께서 준비하신 퀴어 문화 콘텐츠 소개. 오늘은 어떤 콘텐츠를 저희에게 소개해 주실 것인가요? 오늘 진짜 뭔가 사사쇼가 너무 좋았던 게 제 거랑 이게 연관 지점이 있어요. 와. 이게 오늘 제가 가져온 콘텐츠가 얼핏 보면은 퀴어랑 상관없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책인데요. 그 이송일이라는 그 영화 감독이 한 분 계세요. 예전에 그 퀴어 영화 같은 걸 많이 찍으시고 인권 활동도 열심히 하시는 감독님이신데 그분이 최근에 저서를 쓴 게 있어요. 제목이 기후위기 시대에 춤을 추어라 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제 그게 기후위기가 퀴어랑 이제 연결될 수 있는지 이건 제 해석도 좀 있는 거긴 하거든요. 일단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이분은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영화 활동을 하시던 분이시고 계속 그 인권 관련된, 특히 퀴어 인권 관련된 영화들을 쭉 해오시던 분인데, 이제 이분이 기후위기라는 쪽으로 이제 자기 시선을 돌려서 글도 쓰고 뭐 활동도 하고 그러고 계세요. 근데 이제 이분이 뭐 그 기후위기를 어떻게 좀 정의하고 있냐면, 단순히 환경 문제가 아니라 이 가부장제적인 재앙이고 인종주의적인 재앙이며 자본주의적인 재앙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했고, 이제 이 기후위기라는 것이 또 사회의 가장 그 약한 그 고리부터 타격하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파헤치는 것은 이 구조적인 불평등을 파헤치는 일이고, 요거와 또 퀴어와 이렇게 맞닿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이제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이제 책 제목에서도 보여주시듯이 이제 춤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 기후위기 시대에 춤을 추어라. 이제 이 퍼포먼스와 저항의 춤으로써 그 춤 개념을 또 이분이 직접 소개하는 대목도 있고, 그러니까 기후위기라는 죽음의 체계에 맞서서 춤이라는 어떤 이제 연대 행위인 거죠. 생명력을 표현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이제 퀴어 문화가 수십 년간 또 실천해온 생존의 방법론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또 연결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 책에서 구조적 불평등에 대해서 이렇게 교차성에 입각해서 이제 분석을 좀 해요. 그러니까 기후위기가 타격하는 것이 사회의 약자층임을 강조하면서,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호주 대형 산불 이후에 증가한 가정폭력이라든지 빅토리아호의 가뭄으로 인해서 성을 이제 거래, 성 판매, 뭐 이게 제가 어떤 표현을 써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조심스러운데 성 거래를 해야 됐던 여성들의 이야기, 그 사이에 인과관계를 제시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점이 재밌어요. 상당히 이 책을 읽는데. 그리고 이제 마치 이제 그 퀴어 이론의 핵심적인 그거죠. 이 방법론 자체가 교차성 분석이. 그래서 성소수자, 여성, 유색인종, 저소득층 뭐 이런 것들이 퀴어 이론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주목하고 다층적인 억압 구조를 이렇게 드러내듯이, 이제 이분은 이런 그 방법론을 활용해서 기후 위기를 다루고 있다. 요런 점에서 아주 통찰력이 빛나는 책이고요. 그리고 상당히 재밌게 읽혀요, 사실은. 네, 너무너무 재밌게 읽히고, 이 영화 감독답게 사람들한테 이 딱 와닿게 하는 지점이 뭔지를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무거운 책이지만 가볍게 재밌게 읽어나갈 수 있다. 그리고 퀴어적인 시선을 가지고 또 이렇게 들여볼 수 있는 게 어떤 게 가능한가를 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제 이 책을 가져와 봤습니다. 제목과 저자를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면. 네네. 저자는 이송휘일. 어떻게 읽어야 되죠? 히일인데 의인힐. 이송휘일 작가의 기후위기 시대에 춤을 추어라 라는 책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내용을 듣는데 막 산불 얘기 막 하시면서 저게 무슨 관계가 있는 거지? 이게 저는 너무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기하네요. 그것의 상관관계를 생뚱맞은 거 상관관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근데 그거를 설득력 있게 연결시키는 지점이 있다고 하는 게 궁금해지네요. 책의 분량은 어느 정도 되나요? 두꺼운 책인가요? 그냥 적당해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오, 어때 샘물님 읽을 시간 있겠어요? 그렇게 바빠가지고. 그럼요. 알겠습니다. 이제 사놓으면 읽습니다. 퀴어스를 신학하기는 한 220쪽 분량의 책이 될 것 같고요. 220쪽. 뭐 가볍죠. 금방 읽죠. 네.
분량도 좋은 책이군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챕터도 나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딱 좋은 책이네요. 그렇습니다. 디자인도 예쁘던데요. 그러니까요. 뭐 로고도 하나 예쁘고. 빠지는 게 없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저자들을 어디서 만날 수 있다고요? 10월 30일 출판 기념회가 있습니다. 오. 여기서 저자들이 지금으로서는 모두 총출동하여 각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시간이 있을 겁니다. 정말 듣는 분들이 징글징글하다 그러겠네요. 너무 기대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10월 30일에 뵙겠습니다. Yes, sir. 자, 오늘도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퀴어신학 아카데미 팟캐스트 퀴신팟